안녕하세요. 작업실 D입니다. 여러분은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답한 사람들의 70%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로스코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토록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로스코는 거대한 캔버스에 간결하면서도 모호한 색면으로 감성을 전달하는 추상표현주의의 색면 화가인데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과 사상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로스코는 깊은 울림을 자아내기 위해 색을 여러 겹으로 사트시 칠해 깊이감을 더했고, 색채가 캔버스에 스며든 느낌을 내기 위해서 유화물감을 테레핀유에 묽게 희석해서 사용했습니다. 테레핀은 휘발성 오일로 유화물감이 빨리 마르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러 번 덧칠을 해야 하는 로스코에게 유용했을 거예요. 물론 로스코가 처음부터 이런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스코는 유대인 박해와 학살을 피해 1913년 10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스코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로스코는 가난으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에 입학했지만 당시 미국 주류 사회까지 퍼진 반유대주의로 인해 로스코의 장학금이 돌연 취소되었고 로스코는 결국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뿌리 내릴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그가 위안을 구한 곳은 바로 예술이었어요. 당시 뉴욕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공포를 피해 유럽에서 망명해온 예술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들을 통해 로스코는 각자의 방식대로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것에 매료됩니다. 로스코는 도시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작품에 담고 싶어 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느끼기를 바랐어요. 그러던 중 그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 비극의 탄생에 빠지게 됩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주는 숭고함과 카타르시스를 통해 그것을 보는 이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로스코는 니체의 의견에 공감하며 현대에도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정신적 고독과 공허함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더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미술 양식으로는 혼란한 현대의 감정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언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모마에서 앙리 마티스의 붉은 작업실이라는 작품을 보고 빨간색으로 채워진 최소한의 형태 표현의 영감을 얻어 로스코의 그림에서는 드디어 모든 형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은 초월적인 숭고함과 영혼이었고 그 무한함을 담아내기 위해 유한한 형태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커다란 캔버스 위에 두세 개의 사각형이 보이지만 그는 사각형을 그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각의 캔버스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무형의 형태였던 거죠. 로스코는 사각형이 형태로 인식되지 않도록 테두리 부분들을 스펀지로 부드럽게 뭉개버렸습니다. 붓 대신 스펀지를 사용해 칠해진 색들은 마치 스며들고 번져나가듯 캔버스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드러나는 거친 터치는 그림에 생동감을 주고 마치 색채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로스코는 캔버스에 색채를 칠한 후 마르면 물감을 또 칠하고 색채를 덧입히는 행위를 몇 번이고 반복했는데요. 그렇게 칠해진 색은 빛을 발하면서도 깊이 있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당대 비평가들은 이런 그의 작품들을 보고 색채 표현을 극대화한 예술이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색채 덩어리들의 미적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추상화가가 아니다. 나는 색채와 형태 혹은 그 밖에 어떤 것과의 관계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비극, 환희, 운명 등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 실존의 비극과 이것을 이겨내는 숭고한 정신의 표현, 이것이 로스코 회화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계속해서 그의 작품을 미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려 했고 이에 지친 로스코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것이라며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대한 비평과 해석은 그저 관람자의 정신을 마비시킬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작품의 제목을 무제라고 짓거나 숫자 혹은 색의 이름으로만 표시한 것도 관객의 상상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로스코는 작품에 대한 설명 대신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용한 공간, 어두운 조명 아래 45cm의 거리에서 바라볼 것. 이 거리에선 가로 세로 2m가 넘는 거대한 그의 작품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없습니다. 로스코는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기보다는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환각적 체험을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로스코의 작품 앞에 서면 색채의 경계는 무너진 채 하나의 뭉개진 색 덩어리가 관객을 엄습합니다. 내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그리면서 느꼈던 종교적인 경험과 동일한 체험을 한 것이라고 로스코는 말합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이 미적 대상이 아니라 관객의 감정을 발동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로스코의 작품을 감상하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심지어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생면을 통해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겠죠. 로스코는 생면회화의 선구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성공한 화가가 되었지만 이 성공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그가 예술을 하는 원동력이었고, 예술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작품이 부자들의 집에 장식되는 현실에 로스코는 거침없이 비난을 퍼부어왔는데요. 그의 성공은 예술계의 기득권층의 인정으로 얻은 것이었고, 로스코는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해악을 스스로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로스코가 가진 예술에 대한 철학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1958년에 유명 주류 회사인 시그램이 뉴욕 본사에 들어설 포시즌 레스토랑의 벽면에 걸 대형 회화를 로스코에게 주문했습니다. 로스코는 이곳의 입맛을 뚝 떨어뜨릴 만큼 영적인 울림을 주는 작품을 걸어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에 물든 인간의 정신을 일깨우고 치유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거의 완성돼갈 무렵 레스토랑을 방문했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서 멋지게 차려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자신의 그림은 고상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곧장 거액의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로스코가 만들고 싶어 했던 명상을 위한 공간은 후에 로스코 채플을 통해 완성됩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로스코 채플은 14점의 대형 그림이 걸린 예배당 형태의 갤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스코는 이 공간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미국에서는 그와는 정반대 성향의 팝아트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고, 로스코와 같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어느새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기성세대가 되어 있었죠. 로스코는 몹시 분개했고 절망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점 어둡고 우울한 색채들로 채워져 갔어요. 그리고 로스코는 마지막으로 붉은색으로 가득한 작품을 남기고 작업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이상을 열망했기에 그의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남아 그의 이상과 감정들을 대변해주고 있죠.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으로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그는 스스로의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누군가는 그의 작품을 보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